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요 2024년도 회계사 경제학 기출문제 31번서부터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1번은요 ISLM 곡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던 ISLM 곡선과는 달라요. 어떤 점이 달라요? 그치, 첫 번째는 ISLM 곡선 하면 여기가 이자율이 오고요, 보통 이렇게 Y라는 국민소득을 놔요. 총생산인데 저기는 환율이라 놨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IS 이렇게 우하향하고 LM 이렇게 나타냈는데, 여기서는 이제 관심사가 이자율이 아니라 환율을 이렇게 놨어요. 실질 환율을. 자, 근데 환율을 놨을 때 환율이 하락하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환율이 상승하면 어떻게 돼요? 미국 물건의 가격이 비싸지는 거니까 우리나라 수출 상품이 증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가 Y고 보통 이제 환율이라 놓을게요. 그러면 다시 여기 보시면 환율이 상승한다 물론 여기서 실질 환율이에요. 그럼 미국 물건의 상품의 가격이 비싸지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순수출이 증가해요. 수출이 증가하고 수입이 감소해서 이런 식으로 순수출이 증가하게 되고요. 그러면 그로 인해서 국민소득이 증가할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IS 관련한 게 이렇게 우상향하게 되는 거죠. 이해 가세요? 자,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는 환율 할 때 1달러당 얼마, 원화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죠. 그래서 1달러당 1,000원, 1,200원, 1,500원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이걸 이제 뭐 원달러 환율 위에부터 읽어가지고 내려가니까 원달러 환율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그러면 얘가 이제 IS 곡선이 될 텐데, 아니 여기는 IS가 우하향해요. 그래서 출제하신 분이 보통 이제 외국의 원서 같은 맨큐 경작이나 이런 거 보면 거기는 이제 환율 볼 때 달러를 기준으로 놓게 되는 거니까 우리가 보는 원달러 환율이 아니라 이걸 뒤집어서, 그러니까 이걸 뒤집어서 표현한 거지. 그래서 실질 환율이 떨어질 때 올라갈 때로 할게. 올라갈 때 Y가 증가해서 우상향해야 되는데 우하향한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건 환율을 뒤집은 거예요. 환율분의 1 이렇게 해서 표현 자체를 뭐라고 표현한 거냐면, 원화가 분모에 가 있고요, 분자가 달러에 가 있는 그러한 형태예요. 그러니까 좀 언급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 1달러가 얼마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아니라 1원은 몇 달러 이렇게 표현된 거예요. 이해 가시죠? 조금 약간 좀 치사했어요. 네가 이 그래프를 보고 환율 표현한 거 어쨌든 원화와 달러의 교환 비율이니까 알아서 파악해. 약간 이런 뉘앙스예요. 자, 그러고요, LM 곡선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요, 여러분 LM 곡선 한번 볼게요. 고정환율 제도는 어떻게 됩니까? 환율이 고정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환율을 고정시키기 위해서 LM 곡선 상에서 보면 환율을 고정시키기 위해서 통화정책의 자주성, 독립성이 없어요. 그래서 통화정책 가지고 뭔가 환율 방어하는 데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국내의 어떤 경제 상황에 활용을 하지 못해요. 대신 환율은 고정돼 있죠. 여기다 표현하면 고정환율 제도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LM 곡선이 이렇게 돼 있을 거야. 왜요? 환율이 얼마로 고정되어 있으면 그걸 계속 받아들여야 되니까. 이해 가시죠? 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여기 있는 것처럼 변동환율 제도다 라고 하면 환율이 오르락 내리락 변화합니다. 이해 가시죠? 우리 먼델 플레밍 모델 할 때도 쓰잖아요. 변동환율 제도 하에서는요, IS가 움직이는데 LM 곡선은 뭐 그냥 환율이 변화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아니 요거는 환율이 고정됐으니까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환율이 변해도 다시 조정이 되기 때문에 Y에 고정이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LM 곡선이 수직이 되면 이거는 변동환율 제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요거는 고정환율제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ISLM을 여기 나와 있는 환율과 국민소득 간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이게 보통 일반적인 정상적인 상황입니다. 오케이? 근데 여기는 하나 틀었어요. 예, 이게 실질 환율을 이렇게 달러 원화를 기준으로 달러로 표현했고요. 그리고 변동환율 제도니까 역시 LN 곡선은 이렇게 수직으로 해놨습니다. 초기점이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오케이? 자, 이 정도 보시고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변동환율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또 소규모 개방경제 상황인데요. 현재 갑국이 A점이 균형점입니다. 여기까지 됐죠? 근데 무역 상대국이 무역 보호 조치를 해서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갑국이라 할게요. 근데 저쪽 미국이 뭐 관세라든가 보호무역 조치를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수출이 감소하는 겁니다. 갑국이 우리나라야 수출이 감소해요. 여러분, 갑국이 순수출이 감소하게 되면 감소로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IS 곡선 볼게요. 지금 이 상황에서 보면은 환율이 지금 고정돼 있다는 상태 하에서 만약에 고정돼 있다 그러면 옆에서 보는 거지. 자, 이렇게 볼게요. Y가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아무튼 환율이라 놓고 환율분의 1인데 이렇게 Y로 놓으면 환율 측면에서 관심을 안 갖고 국민소득이 줄어든다 그러면 이렇게 IS 곡선이 우하향하는 지금 IS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합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이렇게. 자,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경우처럼 환율이 LM이 수평이면은 환율이 고정돼 있으니까 LM이 수평이면은 국민소득이 변할 수 있는데 환율을 유지해야 되니까. 근데 여기서는 IS가 좌측 이동하게 되면 1, 2 이동하는 거잖아요. 근데 LM은 가만히 있잖아.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A에서 2로 환율이 변동환율 제도잖아요. 그래서 환율이 이렇게 내려가는 결과를 초래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그 스토리를 여기다 입힐 수는 있겠지. 오, 국민소득이 감소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환율이 다시 내려가게 되면서 국민소득은 그대로 변화가 없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여러분 어떻게 돼요? 환율이 내려간다? 얘가 내려가는 거야? 얘는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원래 하는 걸로 보면 올라가게 되는 꼴이 돼요. 그러니까 다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환율은 내려갔지만 여기 우리가 기존으로 했을 때는 상승했지만 미국 물건의 가격이 이제 비싸지게 되니까 다시 순수출이 증가하는 결과로 나오게 되죠. 근데 그래프상으로만 봤으면 그냥 A에서 2로 변하게 되고 국민소득은 변함이 없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그냥 표준화시켜서 머릿속에 넣지 마시고요. 아, ISLM 모형을 이렇게 Y랑 환율 평면에서도 나타낼 수 있겠구나. 다 나타낼 수 있겠죠. Y랑 P로 하면 ADAS가 되는 것이고 Y랑 이자율 뭐 이런 것들 놓을 수 있고요. 뭐 다양하게 볼 수 있겠죠. Y와 통화량 나타낼 수 있고요. 뭐 다양하게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 정도만 하시죠. 다음 봅시다. 32번 볼게요. 장기 균형 상태에 있던 외생적인 그런 상황에서 외생적인 유가 상승이 발생했습니다. 자, 코스트가 상승합니다. 비용이 상승하게 되면 중앙은행이 물가 안정을 추구하는 경우랑 이거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거 잘 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틀을 잡아 놓을까요? 이렇게. 자,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AS 곡선이죠. 단기 AS 곡선이 상방 이동하게 되면 A점에서 B점으로 가게 되겠죠. 자, 여기가 P고요. 여기가 Y가 되는데 자, 우선 첫 번째 중앙은행이 물가 안정을 추구한다 그러면 아니 이전과 동일한 물가 수준으로 가도록 해야 되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첫 번째 경우에 해당하는 게 로마자 I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기가 로마자 I 이렇게 될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AD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요. 자, 그래서 물가 안정을 추구하는 경우에 금리를 어떻게 해야 되니 하면 AD가 좌측으로 가게 되면 긴축적인 정책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자율을 올려서 긴축, 그래서 물가를 이렇게 안정시키는 쪽으로 가야 되겠죠. 자, 근데 그게 아니라 두 번째는 총생산을 안정시킨다 그러면 이게 A에서 B로 가게 되면 국민소득이 줄어들잖아요. 그럼 얘가 이렇게 갔을 때 다시 여기 보시면 AS를 조정하면 좋은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국민소득을 이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려면 이런 식으로 AD가 로마자 2라고 할게요. 여기로 가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요. 이자율을 떨어뜨려서 우리가 경기를 확장하는 정책을 사용해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니까 얘는 이자율을 인상해야 되고 얘는 인하하게 돼서 경기를 부양시킬지 아니면 경기를 이렇게 압축해서 긴축하게 만들지 그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렵지 않죠? 이거는 간단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볼게요. 33번. 자, 33번은요. 갑국의 현재 실업률은 4%래요. 자, 실업률이 4%인데 갑국의 자연 실업률이 원래 4%거든요. 원래 4%야. 그러면 지금 경제가 되게 좋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실업률이 4%인데 자연 실업률이 4%면 완전 고용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근데 정책 당국은 5%로 잘못 파악하고 있대요. 여러분, 이 5%가 뭐를 5%로 잘못 파악하는 거예요? 이거 여기 보면 요 문장에 걸쳐 있잖아. 자연 실업률이 4%인데 5%로 잘못 착각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자연 실업률이 원래 4인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그래서 지금 실업률이 4%인데 잘 되고 있는데 5%로 정책 당국이 착각하고 있어서 이렇게 되니까 지금이 어떤 상태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래요. 5%로 잘못 판단해가지고 과열되어 있는 상태라고 아무튼 인식해요. 착각이긴 한데 이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에서 지금 경제가 과열로 인식하고 있으니까 총수요 총공급 곡선을 모형을 바탕으로 해서 각국의 정부가 시행할 수 있는 경기 안정화 정책은 무엇이냐? 지금 상황에서는 과열로 인식하고 있으니까 이 과열된 상태를 긴축 시도를 해야 됩니다. 긴축적인 정책을 실시하게 되겠죠. 오케이? 그럼 정부 지출을 줄이게 되고요. 그리고 텍스를 증가시키게 되고요. 아니면 통화량을 줄이게 되고요. 화폐 공급을. 오케이? 자, 그러면 긴축이 성공하겠죠. 그럼 국민소득이 요거 긴축하는 게 목적이니까 줄이게 되고 실업률은 올라가게 돼서 우리가 추구하는 자연 실업률 수준으로 가도록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정부가 착각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정부의 정책은 여기 정부 지출 감소라고 해야 되겠지. 조세 증가 맞고요. 뭐 금리 인상 이래야 되고 실업률을 상승. 요걸로 하시죠. 2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네, 그 정도 보시죠. 자, 다음 34번 보시면 우선 싹 봤을 때 두 나라가 있어요. 갑국과 을국이 있고요. 그리고 또 두 시기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와 2024년도, 이게 거의 한 30년 차이가 또 나는 시기적인 차이가 있게 됩니다. 근데 갑국과 을국에서 물가지수가 이렇게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두 나라 화폐가 다른가 봐요. 그래서 갑국은 야구선수 A인데 끝에 원으로 끝났으니까 우리나라인가 봐요. 근데 그의 아들인 B는 을국, 이종범과 뭐 이종훈가? 그래서 아무튼 을국인데
달러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두 원화와 달러 간의 교환 비율을 나타내는 환율, 그것까지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뭐 표로 이렇게 돼 있긴 한데 이쪽이 갑국이라 생각하시고요. 여기를 을국이라고 생각합시다. 갑국, 을국 정보를 하나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93년도라고 해가지고요. T가 제로기고요. 여기는 비교년도, 이렇게 24년도. 여기도 T가 제로기고요. 여기가 비교년도, 이렇게 돼 있죠. 자, 우선 93년도에 물가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하면 이제 돈을 받게 되는 거잖아. 갑국은 지금 93년도에 A라는 선수가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때 5천만 원을 받게 되고요. 이렇게 이해 가시죠? 갑국의 W 이렇게 보시면 돼요. 명목화폐라고 보시면 돼요. 명목화폐 대문자로 이렇게 써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B는 을국에서 야구를 했는데 얼마요? 2024년에 50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50만 달러 이렇게 받게 되겠죠. 그래서 요때 임금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 보면 언제나 구매력 이런 걸로 표현을 해요. 그 구매력으로 표현하려면 지금 받고 있는 임금, 명목소득을 물가로 나눠줘야 됩니다. 그래서 P라고 할게요. 구매력. 갑국의 구매력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P0의 갑국이라 할까요? 요거는 얼마예요? 여기 보시면 40 이렇게 돼 있고요. 비교년도의 갑국은 지금 물가가 3배 올랐습니다. 하점자 원이라고 써서 12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만약에 갑국에서 A라는 사람이 받은 5천만 원은 미래 시점이 2024년으로 하면 3배 하는 거니까 1억 5천 이렇게 바뀌는 거. 이거 과거 시험 문제에서 많이 봤습니다. 자, 여기도 볼게요. 자, 이렇게 있는 상황인데 P를 한번 볼게요. 그래, 이걸 나눠주면 실제 소득이지. 자, 을국입니다. 93년도에는 P0의 을국은 물가가 저기 나와 있는 50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는요 2.5배 올랐네요. 그래서 125 이렇게 올랐습니다. 을국은 125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두 나라 간의 이제 환율, 화폐 교환 비율이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요. 환율이 어떻게 됩니까? 하면 여기 살짝 이렇게 합시다. 여기 나와 있는 기준연도끼리 한번 변화를 하게 되면 여기와 여기 얘네끼리 변했을 때는 1달러당 1,000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800원이죠.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인데 800원 요게 1달러 교환 비율이 이렇게 돼 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24년도는 1달러가 1350 이렇게 있습니다. 얘와 얘가 변할 때는 1350달러가 바로 원이 1달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세팅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가번 봅시다. 2024년 환율을 이용해서 2024년 환율을 이용하니까 요거야. 요거 가번 1350을 이용해서 B의 계약금을 지금 B의 계약금이 얼마라고요? 지금 50만 달러가 되는 겁니다. 50만 달러를 50만 달러 되는 계약금을 갑국에서의 구매력으로 평가하게 되면 자, 갑국에서의 구매력으로 하니까 먼저 50만 달러 가지고 24년도에 여기다 할까요? 50만
달러의 돈을 가지고 나라를 거쳐와야 됩니다. 이렇게요. 을국의 50만 달러를 갑국의 원화로 바꿔. 근데 환율이니까 1350을 곱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50만 달러를 자, 1350 여기 보시면 원달러입니다. 1350 원 달러 이렇게 됩니다. 그럼 달러 지워져서 원화로 바꾼 거 알 수가 있겠죠? 오케이, 환율 조정했고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 갑국에서의 구매력으로 평가했어. 지금 갑국에서의 지금 24년도니까 구매력으로 바꾸게 되면 지금 여기 피로 바꾸는 게, 피로 나눠주는 게 실질 구매력 아닙니까? 실질 임금 아닙니까? 요걸 나눠줍니다. 120으로 나눠주는 거야. 이게 P1 24년도에 갑의 물가로 나눠주고요. 그렇게 평가를 하면 을의 비의 계약금은 어떻게 돼요? B의 계약금은 A 계약금에 A의 계약금이 얼마라고요? 여기 5천만 원이잖아. 이렇게 평가하면 여기까지 끝났어. 그게 바로 이 값이에요. 약간 정신이 없죠? 근데 천천히만 그냥 이해하세요. 이렇게 이거는 B의 계약금은 A의 계약금은 얼마야? 구매력으로 표현해야지. A의 계약금은 5천만 원입니다. 5천만 원 이거에 대해서 실질 가치 구매력을 해야 되네. 요거는 40이네. 당시에 40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예요. 자, 요거랑 요거 두 개 같이 비교를 합니다. 비교할 때 어떻게 됩니까? 계산 짝짝짝 해보면 이게 6배보다는 작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아니면 이거 좀 빨리빨리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비교해서 설명하려고 이렇게 나타내서 그랬고요. 그래서 가번은 틀렸고요. 나번 볼게요. 나번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이건 지웁시다. 지워서 공간 확보를 한번 하고요. 자, 나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나번은 자, 93년도의 환율을 이용해서 93년도의 환율이니까 요걸 이용하라는 거예요. 원달러가 800원. A의 계약금이 지금 5천만 원이야. 5천만 원을 이렇게 원화로 돼 있는 거죠. 계약금을 을국에서의 구매력으로 평가하면 아니 5천만 원인데 이걸 먼저 환율로 해가지고 요때 93년도에 요걸로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1달러가 800이니까 1원은 800분의 1달러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5천만 원을 지금 달러로 변환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요거 800원 달러 이렇게 바꿔야죠. 그러면 이게 달러로 가치를 바꾼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1달러다 그러면 원화로 바꾸려면 800을 곱해주면 되는데 이 경우는 달러로 바꿔야 되니까 800으로 나눠줘야 됩니다. 자, 800으로 나눠줬고 근데 을국의 구매력 지금 93년도 기준이니까 요거 물가가 지금 요거 아니겠습니까? 요렇게 얻어진 값을 지금 달러로 표현한 명목 임금이에요. 명목 소득이에요. 실질로 표현하면 요걸로 나눠줘야지. 50으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다시. 여기 93년도에 환율을 이용해서 A의 계약금이 있어. 5천만 원을 환율로 해서 B국의 돈으로, 을국의 돈으로 바꿔줬습니다. 그리고 환전한 다음에 구매력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로 표현하려고 P로 나눠줬습니다. 이렇게 된 값은 오케이? 그 다음 B의 계약금은 이렇게 바꿨어. B의 계약금은 뭐야? 여기 보시면 50만 달러로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50만 달러로 되어 있는 건데 B의 계약금은 50만인데 이렇게 바꿔줬잖아요.
50만을 이제 구매력을 표현하는 거죠. 여기다 할게요. B 나오세요. 50만. 50만. 근데 이게 지금 50만 달러인데 실질 구매력, 그러니까 당시의 실질 소득으로 바꾼 거니까 지금 이 사람은 93년도니까 변화해서 50으로 나눴고요. 여기 2024년도니까 2024년도에 여기 나와 있는 P로 나눠줘야죠. 아니면 P의 몇 배니 그렇게 해도 되겠지만 그냥 125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두 개를 기준을 정해야 되는데 하나는 첫 번째는 화폐 가치가 달라. 원화를 달러로 바꿔가지고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구매력을 물어보니까 당대의 물가 수준으로 나눠서 두 개를 비교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몇 배가 됩니까? 하면 얘가 3.2배가 돼요. 좀 치사하죠? 이게 딱 떨어지지 않아서. 예, 요거는 맞고요. 마찬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볼게요. 2024년 환율을 이용해서 B의 계약금, 지금 B니까 요거 시작입니다. 이제 마지막이니까 굵게 할게요. 50만 달러가 있어요. 요거 B의 계약금을, 자 24년도 환율은 1350이니까 요걸 곱해주면 지역을 이쪽으로 이동을 할 수 있을 거예요. 1, 2 이동을 합니다. 여기 곱하기 1350을 해주면 여기 나와 있는 이 달러로 된 걸 원화로 바꿔주게 되었고요. 오케이, 거기까지 됐죠? 계약금을 93년 기준 원화 가치로 환산하면, 자 93년 기준 원화 가치, 지금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4년도 아니겠습니까? 요거는 24년 기준인데, 자 원화 가치를 이제 바꾸는 건데 지금 요거는 원화의 가치가 120이란 말이야. 93년도로 가게 되면 이거 어떻게 돼요? 120이 40이 돼버리니까 어떻게 납작하게 디스카운트 되는 거죠. 얼마나 디스카운트 됐습니까? 3분의 1만큼 디스카운트 됐지. 그러면 50만에다가 여기 50만에다가 1350을 곱하고 93년도랑 비교하기 위해서 가면 3분의 1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120을 100, 여기 40으로 이렇게 40을 120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요걸 해서 표현하면 이게 2억 4천 아니요. 여기 보시면 얘가 3분의 1 됐고 얘는 3, 4, 12, 3, 5, 15 대략 이렇게 보면 5, 25, 5, 4, 20 그래서 약간 2, 2, 5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 그래서 2억 2,500만 원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게 아닙니다. 이게 좀 어떻게 보면 빨리빨리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좀 이렇게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근데 아닌 분들은 이게 환율로 변환시키고 실질 구매력으로 바꾸고 24년도 기준으로 할 때 93년 기준 할 때 정신이 없을 수 있거든. 그래서 조금 차근차근 설명드렸는데 요런 게 조금 시간이 걸리시는 분들은 뒤로 빼셔도 되긴 해요. 그러니까 조금 요 메커니즘을 좀 잘 봐주세요. 그래서 명목소득을 P로 나누는 게 실질소득인 구매력. 거기다가 원화와 달러의 교환 비율, 거기까지 좀 신경 써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정도만 할게요. 넘어갑시다. 자, 다음 35번 문제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ISLN 곡선으로 표현되는 폐쇄경제 모형, 그러니까 수출과 수입이 없는 상황이에요. 자, IS 곡선식이 있고 LN 곡선식이 있습니다. 각각의 변수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고, 자, 근데 여기 보니까 P가 1이고요. 그리고 M이 1200인 경우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주어져 있으니까 요것들은 여기다 정보를 대입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IS식은 요거 같도록 놓고 우리가 풀 수가 있겠죠. Y는 C 200 더하기 3분의 2 그냥 써주시면 돼요. Y 마이너스 T 이렇게 되어 있고요. 더하기 I 1000 마이너스 50R 이게 I 투자고요. 정부 지출 1200 요게 이제 IS 곡선식이 되고요. 그 다음에 LM 곡선식이 여기서 우리가 값을 끄집어낼 수 있겠어요. 자, 여기 P가 1이고 1200 하니까 Y는 2에다가 2400이라 쓸까요? 그냥 2400 플러스 100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정부가 Y가 4천을 달성하려고 할 때, 자, 요거 Y가 국민소득을 4천을 달성하려고 한다라고 해봅시다. 자, 그랬을 때 국민저축은 얼마가 되겠니? 요거를 찾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요걸 한번 봐보세요. 이 4천을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요 R값을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이 R값은 여기 이자율이 10%면 R은 10으로 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R이 얼마가 나오냐면 16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오케이? 그래야지 1600이고 2400에서 4000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물어본 거는 Y랑 뭐 이런 걸 구하세요 라고 했는데 그 중에 뭘 물어봤냐면 국민저축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저기 T라는 정보도 없고 이거 Y값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뭐 약간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계산해도 돼. 여기 Y에다가 여기 집어넣기로 했으니까 요거 4000 집어넣고요. 그때 이자율이 16이니까 여기에다가도 16을 집어넣게 되면 뭐 T값은 구할 수 있지. 근데 우리의 관심사가 T값은 아니야. 그럼 뭐가 관심사인데요? 국민저축이잖아요. 국민저축은 잘 보세요. Y는 이거 자주 출제되죠. 폐쇄경제이기 때문에 여기 순수출은 없어요. 따라오셨죠? 자, 그러면 I만 놔두고 나머지 전리 보내요. 이거 많이 했죠? 이렇게 가처분 소득에서 소비를 빼고요. T에서 G를 빼고요. I 이렇게 됩니다. 그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면은 이게 뭐예요? 이게 정부저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게 뭐예요? 이게 민간저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물어본 거는 국민저축을 물어보고 있어요. 이해 가세요? 국민저축. 이게 국민저축이잖아요. 이게 국민저축이라니까 내셔널 붙일까요? 아니면 그냥 S. 이거 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됐어. 근데 여러분 이거는 지금 투자랑 값이 똑같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결국 이자율이 16% 16으로 쓰기로 했죠. 이렇게 되었을 때 투자는 얼마니? 요걸 찾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 투자 함수에 집어넣으면 되겠죠. 이렇게 16 집어넣게 되면은 오케이? 그래서 800 이렇게 나오니까 1000에서 800 빼면 국민저축은 200. 얘가 200이기 때문에 국민저축도 200이다. 그렇게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뭐 T값을 구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 이거야. 민간저축을 구하세요. 할 수 있겠지만 정부저축을 구하세요. 할 수 있겠지만 T와 T는 양쪽에 제거되기 때문에 사실 몰라도 되는 정보이고요. 자, 이자율이 16%일 때, 16일 때 그때 투자가 얼마인가? 요거를 묻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 잘 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36번서부터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